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이제 2월의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남아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레도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소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 그나마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910선을 지켜냈는데요. 하락폭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시장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계속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반등한 이후에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좀 밀렸다 올랐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받쳐주고 있어요.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하락을 합니다. 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물이 2,000계약 이상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그렇게 좀 좋지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외국인이 3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상승하는 시장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상승이 막혀 있어서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이제 50포인트라든지 2000포인트 가까워질수록 최근에는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동반이 되면 상승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재미없는 시장이나 좀 하락하는 시장이 됐었는데 만약에 1950 위로 올라가서 2000포인트 가까워 온다? 그러면 저가에서 매수하던 기관의 매수 세력이 좀 약해질 겁니다. 그러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눈치 보기 시장이 좀 계속될 수 있을 거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조금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원엔 재정 환율도 2년 4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1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또 수출주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동차와 전자 관련주들 좀 숨통이 트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환율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하락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경쟁에서 좀 밀려난 거였거든요.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분명히 자동차가 올라갈 만한 심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환율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그동안 체력을 많이 길러놨습니다. 이익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현대차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동차 보조금 이제 판매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보조금을 많이 쓰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이익이 많이 개선되면서 이익률 자체가 한국 자동차 업체랑 다르거든요. 지금 이익을 많이 좀 훼손을 하면서라도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심리적인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반등한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엔화 강세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왜냐면요. 한국에서도 매출이 많지만 일본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25%, 30% 이상 되는데 최근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최근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중국과 이제 마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께 봐야 하는 이벤트거든요. 현재는 가려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화 관련돼서 오르는 것보다는 대형주, 가치주들이 오르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요. 자동차 같은 게 오르는 것은. 엔화 관련돼서 SM 같은 종목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주가 빠지는 것은 중소형주, 성장주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조정받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좀 가려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와 자동차 업종 양호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차별화시키는 흐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 종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소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6% 이상 업종 지수는 크게 밀려나는 양을
양상을 보여줬는데 일단 실적 개선 워낙 그 2년 전부터 실적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상승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형성되고 있는데요. 현재 저가 매수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 이제 좀 많이 빠졌었고 네.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건설업종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유가 하락도 있었고요. 한정 KPS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아주 급락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건설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다 전일 유가까지도 급락을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에서도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플랜트 건설 중동발 특수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유가가 다시 빠지면 그런 기대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실적도 안 좋은 한정 KPS가 급락을 하죠. 그러면서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한정 KPS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이런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해외 건설에 이제 부진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 앞으로 확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가의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전 KPS의 실적 부진을 통해서 건설업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건설업종 안에서 탑픽 종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 이 방송에서 건설업종 하면 대림산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화학사업부에서 돈을 벌어주고 있고요. 뭐 건설도 있고 화학도 있고 그러면 물론 둘 다 시크릿컬 업체라서 이제 뭐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최근에 화학업체들 주가를 보시면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거의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업체도 마찬가지고요. 화학업체의 실적은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부분만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 괜찮아질 건데요.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지금 사우디의 공사 잔고가 공사 수주가 남아 있는 유일한 대형 건설사입니다. 이란에 네, 수주 이란에. 잔고가 1,000억이 남아 있는 유일한 건설사입니다. 지금 이란이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가 뭐 경제를 다시 개발하겠다. 이제 그 제재가 끝났으니까 경제를 다시 개발하겠다. 그래서 수주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건설 플랜트 쪽 이런 데 수주를 준다면 과거에 건설 이력이 있고 아직까지 건설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란 경험이 많은 대림산업 같은 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장이 없는 이런 건설사들은 거기 다시 사무소 설치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시간이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우디 법인이죠. DSA의 법인의 손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잔고가 원래 이제 시작할 때 3조 3천억 원이었는데 작년 3분기 말 5천억까지 줄어들었고요. 뭐 올해 적자 규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니까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뭐 대림산업 같이 그 매출이 좀 분산되어 있고 해외 경험도 많은 이런 회사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자도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수주 잔고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양호한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대림산업을 건설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호텔신라는 울상을 짓고 있네요. 뭐 52주 신저가라는 수식어도 이제는 의외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대규모 순매도도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중 외교 마찰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나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로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면세점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네. 면세점에서 가장 그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 국가가 중국인 관광객들인데 만약에 뭐 사드 배치해서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 예전처럼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좀 들어와 준다면 어느 정도 뭐 커버를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금 면세업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래였어요. 그냥 면세점 하고 있으면 경쟁자도 없고 뭐 호텔신라, 롯데 이제 몇몇 업체들이 장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잘 벌었는데 지금 롯데가 탈락을 했죠. 롯데가 그 특허가 5년인데 우리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희는 안 돼. 그리고 탈락을 시켜버렸으니까 호텔신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뭐 그런 인식들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실적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작년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뭐 이제 성장업이다라고 보면 성장 산업이다라고 보면 적자 전환 사실 괜찮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적자 전환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호텔신라처럼 매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 적자 전환했다? 뭐 처음에 스타트업 기업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기업은 적자 전환하면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이제 경쟁이 좀 많이 심화됐다라는 거. 옛날에는 롯데, 호텔신라 이 정도만 했는데 지금 두산도 하죠, 한화도 하죠. 뭐 여러 기업들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되긴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많이 성장하는 단계로 다시 진입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전에는 면세점 하면 딱 두 가지죠. 예, 신라와 롯데. 롯데만 떠올리기 마련이었었는데 이제는 경쟁도 더 심화가 됐고 실적도 부진을 겪으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편 최근 들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LG전자 움직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9거래일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매수 상위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라는 측면도 있고 지금이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가지신 분들은 홀딩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신고가 돌파하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을 드려보겠는데요. 신규로 시음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G5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뭐 예전과는 다르게 자동차 사업부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차 부품 사업 이것은 투자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실 LG전자가 잘할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한 일입니다. LG전자가 뭐 컴프레셔라든지 전동 모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투자도 진행돼야 되고요. 에비타 기준으로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게 2018년 이후다라고 하고 있고요. 2020년 정도 되면 매출이 한 6.5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전사 매출의 지금 11%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회사가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출,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돈을 벌 수 있고 2020년 가봐야 전사 매출의 11% 정도 차지하는데 G5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삼성의 갤럭시만큼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LG전자는 부채 비율이 190%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 중에 부채 비율이 190%? 좀 많다 싶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유상증자도 발행한 경험이 있어요.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기대감이 주가를 올려놨다는 것은 기대감이 꺼지면 주가가 다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동반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좀 요원하기 때문에 좀 올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하락하는 거 보고 팔아도 되겠지만 여기서 신규 진입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5에 대한 LG전자 기대감 일단 그것이 실적으로 과시화돼야 되는데 시간도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성공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들에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된 흐름들도 다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도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유효할까요? 일단은 뭐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없는 네. 시장입니다. 올라가면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지금 유가 등등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함께 올라가는 거고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뭐 미국 증시도 뭐 글로벌 증시도 안 좋아질 거니까 뭐 하락하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유가가 지금
화학주와 정유주의 움직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게 화학주와 정유주는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종목도 신고가 가는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신고가 갈까요? 유가도 안 좋은데 왜 신고가 갈까요? 투자자들의 눈은 지금 다 유가에 가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어제 미국 유가 어떻게 됐지? 뭐 유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유화학주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유가가 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지금 계속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철강주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열연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철강석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가대했던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유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에서 한 발을 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환율 상승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1234원, 뭐 1250원까지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돈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처럼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가치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무작정으로 온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출주들 물론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제 자체가 그렇게 안 좋다라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안화 환율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 보시면 최근에 뭐 한번 그 인민은행에서 이야기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도 동조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환율이 좀 강세를 보여야겠죠. 우리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환율 강세 때문에 올랐었던 음식료 같은 뭐 이런 좀 음식료 같은 업종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고요. 환율 상승 때문에 올랐었던 수출 대형주들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요.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좀 불안한 자리에 왔습니다. 60일선에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60일선, 그저께 정확히 60일선에 터치를 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DR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낙폭 과제주들이 올라오면서 ADR이 올라가는 것은 좀 과열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를 한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 효성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2012년도부터 효성이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효성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하면 부채가 많은 거거든요. 5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두산은 부채도 많은 데다가 주력 산업인 중공업이라든지 기계가 좀 잘 안 되면서 이 지경까지 왔고, 그런데 효성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좋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산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실적도 계속 좋아졌고요. 최근에 부채도 이제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성장성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7배 안쪽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반등도 좀 하고 있어서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효성을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가 흐름과 환율 흐름 꼭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효성을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차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